솔직히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루기 쉬운 나라, 예측 가능한 동맹국, 결국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런데 15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관이 직접 한국에 다녀온 후 펜타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확보한 기밀 문서 하나로 워싱턴 전체가 충격에 빠졌거든요. 주한미군 감축을 외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펜타곤의 정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임스 코너,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선임 분석관입니다. 펜타곤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오늘 회의 주제는 중일 간 해상 충돌 가능성이었어요. 테이블 주변으로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합참, CIA, 국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스크린에는 동중국해 지도가 떠 있었어요. 중국 해군 증강 현황입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구축함 24척이 추가 배치됐고요. 항공모함 전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들었습니다. 중국 해군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재무장 중입니다.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헌법 해석을 바꿔서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방위비도 GDP 2%까지 증액 계획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죠. 충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 일본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고요. 그럼 시나리오를 짜야 하지 않습니까? 합참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동아시아 동맹 네트워크 재편 방안입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이 표시돼 있었어요.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였죠. 일본은 최전방 거점입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해군력과 공군력이 강하고 지리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중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필리핀은 남중국해 감시 거점이고요.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해군 진출을 막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다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노트에 열심히 적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후방 지원 기지 역할입니다. 담당자가 한국을 가리켰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보급 거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무겁던 공기가 갑자기 가벼워진 거예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들었어요. 한국, 다루기 쉬운 나라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말 잘 듣잖아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언제나 미국 입장을 따랐습니다. 예측 가능했고 다루기 쉬웠어요. 결국 미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합참 대표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북한 때문에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맞아요. 국무부 사람도 동의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따라올 테니까요. 회의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펜을 놓고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미국이 결정하면 따라오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장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말 직접 가서 보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쪽을 쳐다봤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죠.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그랬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뭐라고요? 브리핑 담당자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묻는 겁니다. 중령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한국을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하셨는데 직접 가서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해요? 중령님, 화낼 일 있습니까? 예민한 게 아닙니다. 중령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슴에 부대 마크가 보였어요. 이사단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이었던 거죠. 중령님,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시죠. 합참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린 다 전문가들이니까 듣겠습니다. 중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말했어요. 난 주한미군으로 거기 다녀왔습니다. 3년간 의정부에 있었고요. 그래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중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봤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국무부 사람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중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표정은 더 굳어졌죠. 중령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브리핑 담당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걸 놓치고 계십니다. 중령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설명해봤자 믿지 않으실 겁니다.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까? 중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을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몇몇은 불쾌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중령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좋습니다. 합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시죠. 지금은 회의를 계속합시다. 브리핑 담당자가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회의는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아까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중령의 말이 회의실에 뭔가 찜찜한 걸 남겨놓은 거죠. 저는 계속 메모를 했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중령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중령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뭘 놓치고 있다는 건지요. 하지만 그는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어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중령의 목소리, 표정,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자료들은 다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주한미군 주둔, 북한 위협으로 인한 안보 의존, 예측 가능하고 협조적인 파트너,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건 없었죠. 그런데 왜 그 중령은 저렇게 확신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고 했던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동의했던 그 분위기도, 한국을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했던 그 말들도 이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 정말 다루기 쉬운 나라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가? 주한미군 중령은 왜 저렇게 반응했나? 적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그 중령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봐야 했습니다. 대체 뭘 놓치고 있다는 건지요? 며칠 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이었어요. 국방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온 건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라는 거였죠. 회의실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헤인즈 중령의 표정, 그가 했던 말들,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지만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전차 손실 데이터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는 2,000대 이상을 잃었고 우크라이나도 500대가 넘게 파괴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사진 자료도 봤습니다. 파괴된 전차들이 들판에 버려져 있었어요. 포탑이 날아간 것, 측면이 뚫린 것, 완전히 불탄 것, 모두 실전에서 격파된 전차들이었습니다. 다음은 포병 소모율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하루에 수만 발씩 쏘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하루 2만 발, 우크라이나는 6,000발 정도였죠. 탄약 소비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나토 재고도 1년 안에 바닥날 거였어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탄약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비축분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독일은 생산 능력이 달렸죠. 탄약 재보급 속도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러시아는 국내 생산으로 버티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죠. 문제는 서방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포탄 생산량이 월 2만 발인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하루에 다 쓰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결론은 단순했어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였습니다. 첨단 무기가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었죠. F-35 전투기나 하이마스 로켓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속 능력이었습니다. 계속 쏠 수 있는 포탄, 계속 굴릴 수 있는 전차, 계속 투입할 수 있는 병력, 그게 전쟁을 결정했어요. 타이핑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만약 비슷한 전쟁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진다면요? 중국과 일본 또는 북한과 한국, 그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무심코 한국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며칠 전 회의 때문에 한국이 자꾸 신경 쓰였던 겁니다. 한국군 전력 현황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데이터와 겹쳐서 봤습니다. 화면을 나란히 놓고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죠.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전차 보유 대수를 먼저 봤습니다. 한국은 2000대 정도였어요. 많은 편이었죠. K1 전차 1000대, K2 전차 300대, 그리고 구형 전차들, 우크라이나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동률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90% 이상이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러시아는 70%, 우크라이나는 60% 정도였죠. 독일은 50%도 안 됐고요. 한국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높지?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정비 체계를 보니 민간업체와 군이 통합돼 있었어요. 현대로템이 전차를 만들면서 동시에 정비도 담당했습니다. 부품 공급망도 국내에 다 있었죠. 전시에도 즉각 수리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부품 국산화율도 90%가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를 쓰니까 부품을 수입해야 했어요. 시간이 걸렸죠. 한국은 국내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다음은 자주포였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를 10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었어요. 성능 자체도 우수했지만 제가 놀란 건 다른 거였습니다. 지속 사격 시간이었어요. 연속 사격 능력이라는 항목을 봤습니다. K9은 분당 6발을 쏠 수 있었고 장시간 사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냉각 시스템이 뛰어났고 포신 수명도 길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도 있어서 사수 피로도가 낮았죠.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거기선 포신 과열 문제가 심각했어요. 계속 쏟아보면 포가 못 쓰게 됐거든요. 식히는 동안 사격이 중단됐습니다. 교체하려면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화력이 끊겼죠.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었어요. 한국 설계는 달랐습니다. 끊기지 않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계속 쏠 수 있게요.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장거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무기 수출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대량 수출 계약을 맺었더군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까지요. 총액이 수백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탄약 생산 속도였어요. 한국은 연간 포탄 수십만 발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밀이었지만 추정치만 봐도 엄청났어요. 유럽 전체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 민간 라인 전환, 예비시설 가동 모두 준비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은 대규모 수출도 하면서 동시에 자국 비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보통은 둘 중 하나였어요. 수출하면 자국 비축이 줄고 비축하면 수출을 못했죠. 생산시설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한화, LI진엑스원, 현대로템, 풍산, 민간 기업들이 방산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평시에도 군수품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화학 제품도 만들고 LI진엑스원은 전자제품도 만들었죠. 민수 제품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평시엔 민수와 군수를 함께 생산하고 전시엔 민수를 중단하고 군수로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즉각적으로요. 법으로 정해져 있었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설계는 이기기 위한 전쟁을 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전쟁을 가정하고 있었어요. 계속 쏘고 계속 수리하고 계속 보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었어요. 빠르게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끝없이 소모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서방은 그걸 예상 못했어요. 생산 속도가 딸렸고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이 부족해서 전투가 지연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북한과 휴전 중이니까요.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고 그게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병력 동원 체계를 봤어요. 예비군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훈련을 받았죠. 동원령이 떨어지면 48시간 내에 부대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도 미리 배치돼 있었고 집결지도 정해져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터지고 나서 급하게 동원했습니다. 혼란이 컸죠. 한국은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민방위 체계도 확인했습니다. 전 국민이 대피소 위치를 알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훈련했어요. 비상 물자도 비축돼 있었습니다. 전시 전환이 일상화돼 있었죠. 보급 체계는 더 놀라웠습니다. 군과 민간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전시엔 민간 트럭이 군용으로 전환되고 민간 창고가 군 보급소가 됐습니다. 민간 병원이 야전 병원이 되고 민간 공장이 군수 공장이 됐죠.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예외 상황으로 봤어요. 평시가 기본이고 전쟁은 비상사태였죠. 그래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전쟁이 기본 전제였어요. 문득 며칠 전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령이 화를 냈던 얼굴이 생각났어요.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중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사 기록을 뒤져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이름은 마크 헤인즈였고 지금은 합참작전기획부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국 데이터를 보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었어요.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인즈 중령님. 저는 제임스 코너입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인데요. 며칠 전 회의에서 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그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한국 이야기 나왔을 때 회의실에 계셨죠.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 침묵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왜 궁금하신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하다가 한국 데이터를 우연히 봤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군요. 중령님이 회의실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신경 쓰여서요. 헤인즈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관심이 생기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 합참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를 통과해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작전기획부라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긴장됐어요. 뭘 듣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헤인즈 중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더군요. 악수하는 그의 손이 단단했어요. 군인 손이었죠. 앉으시죠. 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창문 옆 작은 테이블이었어요. 저는 앉으며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커피 드릴까요? 헤인즈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손을 저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물어보고 싶으신 겁니까? 헤인즈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며칠 전 분석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국군 전력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가동률, 생산 능력, 비축량,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죠. 이걸 좀 봐주십시오. 화면을 그에게 돌려 보여줬어요. 한국군 데이터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수치들이었죠. 전차 가동률 90%, 탄약 생산 능력, 민군 통합체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헤인즈는 화면을 보더니 잠시 웃었습니다.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보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회의실에서 한국을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했을 때요. 헤인즈가 의자에 기댔습니다. 전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린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셔서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현장에서 봐야 알 수 있거든요. 숫자만으론 부족해요. 현장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받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헤인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의정부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이사단 작전 참모로요. 거기서 한국군과 매일 같이 일했습니다. 훈련도 같이 하고
작전도 같이 짰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헤인즈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군사력의 비밀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신 전차나 자주포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을 훈련이 아니라 생활로 배운 나라라는 겁니다. 생활로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미군은 전쟁을 훈련으로 배웁니다.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하고 매뉴얼 외우죠. 전쟁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비상사태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전쟁이 일상에 녹아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헤인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의정부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야간 훈련이 끝나도 도시가 멀쩡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서는 대규모 훈련하면 주변이 난리입니다. 헤인즈가 설명했어요. 교통 통제하고 민간인 대피시키고 헬기 소음에 민원 들어오고 난리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하더군요. 도시 한가운데서 훈련해도 시민들이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불평도 없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익숙하니까요.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민방위 훈련하고 군 헬기 날아다니는 거 보고 자랐죠. 군 훈련이 일상이고 동원 훈련이 연례 행사입니다. 전쟁 준비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저는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인즈의 말이 며칠 전 제가 본 데이터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전시 대비 민간 동원 체계도 봤습니다. 헤인즈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 나면 민간 자원을 즉각 군용으로 전환합니다. 트럭, 버스, 중장비, 심지어 병원까지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누가 어디로 가고 뭘 하는지 다 계획돼 있죠. 데이터에서 봤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 작동합니까? 종이에만 있는 계획 아닙니까? 작동하고 말고요. 헤인즈가 웃었습니다. 제가 한번 연습하는 거 봤는데 소름 돋더군요. 명령 떨어지고 6시간 만에 민간 차량 수백 대가 군 집결지로 왔어요. 운전사들도 다 예비군 출신이니까 즉시 투입 가능했죠. 통신망도 바로 연결되고 보급 체계도 작동했습니다. 6시간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며칠 걸릴 일을 그들은 반나절 만에 했습니다. 헤인즈가 말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계속 연습하거든요. 1년에 두세 번씩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뭘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죠. 군과 산업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라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꺼냈어요. 그것도 실제로 느꼈습니까? 당연하죠. 헤인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평시엔 민수품도 만듭니다. 현대는 자동차 만들다가 전차 만들고요. 한화는 화학제품 만들다가 포탄 만들죠. 생산 라인이 유연해요. 한 공장에서 평시엔 민수품 만들다가 전시엔 군수품 만들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전시 전환 속도 때문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미국은 방산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평시엔 최소한만 돌리다가 전쟁 나면 증산하죠. 시간 걸립니다. 새 라인 만들고 인력 고용하고 그러려면 몇 달 걸려요. 한국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라인을 그냥 전환하면 돼요. 즉각적이죠. 저는 받아 적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중령님 말씀은 결국 이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비상사태가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헤인즈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거긴 전쟁이 비상사태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요. 휴전선이 서울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처럼 대양 건너편에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가동률, 지속 사격 능력, 빠른 생산 전환, 민간 동원 체계, 모두 끝나지 않을 전쟁을 가정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헤인즈의 말대로 그건 훈련이 아니라 생활로 익힌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전쟁 준비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헤인즈의 조언을 듣고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 기지 견학이 목적이었어요. 합참에서 정례 시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죠. 헤인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지 밖을 보라는 거였어요. 군부대만 보지 말고 도시를 보라고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이해할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연락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젊은 대위였는데 친절했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지만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숙소는 용산 기지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밤 11시였어요. 피곤했지만 잠은 안 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헤인즈 말처럼 이 평화 뒤에 뭔가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지 견학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장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브리핑룸으로 갔어요. 이사단 작전 현황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떠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주한미군은 28,000명 규모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사단이 핵심이고 공군, 해군, 해병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계획, 전력 배치 상황, 한미 협력 체계,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군 기지는 어디나 비슷했어요. 정돈돼 있고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장비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한미 연합 무기 체계를 설명받았어요. M1 전차 아파치 헬기, 패트리엇 미사일 모두 최신 장비들이었습니다. 한국군 장비도 몇 개 전시돼 있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설명을 들으니 성능이 우수하더군요. 오후에는 훈련장 견학이 있었고요. 사격 훈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미연합으로 진행됐는데 협조가 잘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았지만 솔직히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기지 안은 제가 이미 아는 세계였거든요. 독일 기지, 일본 기지, 그리고 여기 한국 기지, 본질적으로 다 비슷했어요. 저녁 6시쯤 일정이 끝났습니다. 연락관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자유시간입니다. 저녁은 기지 식당에서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밖에서 먹고 싶습니다. 연락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어디 가실 겁니까? 안내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혼자 좀 걸어보고 싶습니다. 연락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가 말했죠. 호텔로 돌아와 간단히 씻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기지 밖이었습니다. 헤인즈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진짜 한국은 밖에 있다고 했죠. 저는 지도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거리로 나서자 저녁 시간에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 저녁 산책 나온 가족들, 평범한 대도시 풍경이었죠. 뉴욕이나 워싱턴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시는 정돈돼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신호등은 제대로 작동했죠.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가게마다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첫인상은 그랬어요. 평범한 선진국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입구 옆에 표지판이 하나 있었어요. 녹색 배경에 흰색 글씨였는데 화살표가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민방위 대피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용 인원 500명이라는 숫자도 보였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표지판이었거든요. 계속 걸으니 큰 건물마다 비슷한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 대피 시설 안내문이었어요. 어디로 내려가고 뭘 준비하라는 설명까지 적혀 있었죠. 공원 한쪽에는 비상급수 시설 표시가 보였습니다. 재난 시 식수 공급 지점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 사려고요. 계산하면서 무심코 창밖을 봤는데 길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군복 입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있었어요. 30명쯤 됐을까요? 모두 민간인 같았는데 군복을 입고 교육받고 있었죠. 편의점을 나와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밤거리였지만 이상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보던 풍경과 너무 달랐거든요.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밤에 혼자 걷기 조심스러운 구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 기지 밖은 더했죠. 그곳에선 군 기지 안이 안전하고 도시가 위험했습니다. 총소리 들리고 마약 거래하고 무질서했어요. 밤에는 웬만하면 기지 밖에 안 나갔죠. 기지 게이트 밖 술집 거리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여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자들이 혼자 걸어 다녔어요. 젊은 여성이 이어폰 끼고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고 있었죠. 부모 없이 혼자요. 노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대피소 표지판, 예비군 훈련장, 비상시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모순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그게 정상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엔 전쟁 대비가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헤인즈가 말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전쟁 준비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대피소 표지판, 비상시설, 예비군 훈련 모두 일상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죠. 사람들은 그걸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너무 익숙해서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더 보고 싶었거든요.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깨끗했어요.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저녁 식사 냄새가 났습니다. 한 집 대문 옆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긴급 연락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네 반장 전화번호,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민방위 대장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죠. 미국 같으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절대 안 붙일 겁니다. 여긴 당연한 듯 붙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건 자정 가까이였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공원에서 나와 저는 다시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 한국 해군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틀간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본 것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했어요. 대피소 표지판,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스티커, 모든 게 일상 속에 녹아 있었죠. 진해 해군기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헤인즈가 맞았어요. 기지 밖에 진짜가 있었습니다. 군부대만 봐서는 절대 모를 것들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 뒤에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숨어 있는지요. 진해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해군 장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표정이 단정했죠.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잠수함 전력 관련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이었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해군 로고가 떠 있었죠. 의자에 앉으니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곧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잠수함 전력 현황입니다. 장교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현재 디젤 잠수함 18척 보유 중이고 3척 추가 건조 중입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며 들었습니다. 손창보급 잠수함 9척, 214급 9척이라고 했어요. 214급은 독일 기술로 만든 건데 한국이 개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형 세척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했어요. 기존 납축전지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고 했죠. 자망 시간이 2배 늘었고 충전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작전 반경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00 해리입니다. 장교가 답했어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전역 작전 가능합니다. 일본 주변 해역도 커버할 수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한 능력이었어요. 한국 영해를 훨씬 넘어서는 범위였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무장 체계가 나왔습니다. 어뢰, 기뢰, 대함 미사일이 나열돼 있었어요. 모두 국산이라고 했습니다. 백상어 어뢰, 해성 미사일, 이름까지 한국식이었죠.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핵 잠수함이었어요. 보통 이런 브리핑에서는 핵 추진 관련 계획이나 필요성을 강조하거든요. 특히 주변국들이 핵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핵잠을 10여 척 갖고 있었고 일본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슬라이드가 넘어가도 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분명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곧 핵 추진 필요성이나 미래 계획 같은 슬라이드가 나올 거라고요. 다음은 작전 능력입니다. 장교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큰 제목 없이 짧은 문장들만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기 자망 시 지휘 유지, 보급선 차단 후 작전 지속, 해상 통제 공백 최소화. 읽으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수치도 없고 강조하는 말도 없었죠. 그냥 짧은 문장들만 나열돼 있었습니다. 보통 브리핑 자료는 설명이 많아요. 왜 중요한지, 어떻게 달성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길게 적혀 있죠. 하지만 이 슬라이드는 달랐습니다. 강조도, 변명도, 설명도 없었어요. 대신 문서에는 그 말들만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적어 놓은 것처럼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장교가 물었어요. 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핵 관련 설명이 없네요. 핵 추진 잠수함 말입니다. 보통 이런 브리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는 저를 보더니
슬라이드를 한 장 뒤로 넘겼어요. 다시 앞으로 넘겼죠. 천천히요. 마치 제가 놓친 게 있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말씀이십니까? 네, 제가 답했습니다. 주변국들이 핵잠을 보유하고 있으니 한국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계획이나 검토, 사항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장교는 잠시 저를 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설명해야 할 단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신 내용이 전부입니다. 장교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했어요.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데 장교가 정중하게 끊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꿨어요. 훈련 현황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일정, 독자훈련 계획, 승조원 교육 프로그램, 설명이 계속됐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지만 저는 집중이 안 됐어요. 아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명해야 할 단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비밀이라 말 못하는 건가? 둘 다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교가 물었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핵 관련 질문인데요. 설명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장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미 결정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면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장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애매한 미소였어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건 논쟁이 끝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오래 일하며 배운 게 있었어요. 정부 문서를 읽는 법이었죠. 보통 추진 중인 계획은 브리핑 자료에 자세히 나옵니다. 필요성, 타당성, 예산 일정, 길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지지를 얻어야 하니까요. 논쟁 중인 사안일수록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반대를 설득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은 다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실행만 하면 되니까요. 논쟁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브리핑 자료에서 빠지는 겁니다. 한국 해군은 핵 잠수함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설명도 안 했고 변명도 안 했습니다. 필요성도 강조하지 않았고 계획도 공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논쟁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봤던 그 슬라이드요. 장기 잠항 시 지휘 유지, 보급선 차단 후 작전 지속, 해상 통제 공백 최소화. 이제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건 디젤 잠수함 설명이 아니었어요. 핵 잠수함 운용 개념이었죠. 장기 잠항이요. 디젤 잠수함은 2주가 한계입니다. 배터리 충전해야 하니까요.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죠. 하지만 핵 추진은 몇 달씩 잠항할 수 있어요. 보급선 차단 후에도 작전 지속이요. 디젤은 보급 없으면 못 버팁니다. 연료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죠. 핵은 보급 없이도 오래 작전할 수 있고요. 해상 통제 공백 최소화요. 이건 장기 작전 능력을 전제로 한 말이었습니다. 디젤로는 교대가 필요해요. 한 척이 들어가면 다른 척이 나가야 하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핵은 한 척이 오래 버티니까 공백이 적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했어요. 호텔방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그 문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설명은 없었고 과장도 없었고 변명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짧은 문장들만 있었어요. 장기 잠항 시 지휘 유지, 보급선 차단 후 작전 지속, 해상 통제 공백 최소화.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뭔가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리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표면만 본 거였죠. 숫자와 슬라이드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를 쓰기 전에 더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브리핑이면 충분했을 거예요. 돌아가서 자료 정리하고 보고서 쓰면 끝이었죠. 일주일 정도면 초안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헤인즈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모든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표면만 봤습니다. 데이터, 브리핑,
장비 전시 모두 겉모습이었죠. 진짜는 그 안에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식 일정에 없던 요청을 넣었습니다. 주한미군 작전기획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관이 받았습니다. 작전기획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코너입니다.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운용 현황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한미연합 작전 관련해서요.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연락관이 물었어요. 한국군 독자 작전 능력 평가 자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군 지원 없을 때 시나리오 같은 거요. 전쟁 초기 단계에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분석한 자료 말입니다. 연락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민감합니다. 분류 등급이 높고요. 승인이 필요할 텐데요. 국방부 선임 분석관 자격으로 요청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보고서 작성에 필수적입니다. 동아시아 전략 재평가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알겠습니다. 연락관이 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류 뒤적이는 소리도 났죠. 2분쯤 지나 연락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승인 가능합니다. 오후 3시에 용산 기지로 오시면 자료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반출은 불가하고 현장에서만 보셔야 합니다. 사진 촬영도 금지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손으로 메모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용산 기지로 갔습니다. 작전기획부 건물은 보안이 삼엄했어요. 정문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출입증 받고 금속 탐지기 통과했죠. 경비병이 가방까지 검사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사물함에 맡겨야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사무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두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죠. 연락관이 안내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그가 복도 끝 회의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창문도 없었어요. 책상 위에 파일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류 등급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기밀 취급주에 열람 후 반납.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연락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만 보시고 메모는 손으로만 하십시오.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고요. 다 보시면 벨을 눌러주세요. 제가 수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락관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환풍기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100페이지는 넘어 보였죠. 표지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국군 독자 방어 시나리오였어요. 작성 날짜는 작년이었고 업데이트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표지를 넘기니 가정사항이 나왔습니다. 미군 증원 72시간 이상 지연, 한국군 단독 초기 대응, 주한미군 최소 개입, 통신망 일부 차단 가능성.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나리오는 구체적이었어요. 북한 전면 공격 시 한국군 대응 계획이 단계별로 나와 있었죠. 첫 일주일,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미군 역할이 최소한이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후방 지원과 정보 제공만 했어요. 항공 정찰, 위성 정보, 통신 지원, 직접 전투는 거의 없었죠. 전투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1군과 3군이 전방을 맡고 이작전 사령부가 후방을 담당했어요. 해군과 공군도 독자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군 지원 없이도 작전이 돌아가게 설계돼 있었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군 지속 전투 능력 평가였어요. 이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탄약 보유량이 나와 있었어요. 포탄 수십만 발, 미사일 수천 기, 소총탄 수억 발. 정확한 숫자는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대략적인 규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연료 비축량도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 작전 가능한 양이었어요. 예비 병력 규모도 나왔죠. 동원 가능 인원 300만 명, 48시간 내 집결 가능 병력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한국군은 최소 2주는 단독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보급이 끊겨도요. 탄약도 충분하고 연료도 있고 병력도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파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제목은 미군 개입 시점별 전황 분석이었어요. 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세로축은 미군 개입 시점, 가로축은 예상 결과였죠. 각각의 결과 예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72시간 지연되어도 전선 유지 가능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물론 피해는 커졌습니다. 사상자 증가, 장비 손실 확대, 일부 지역 후퇴. 하지만 전선 자체는 붕괴하지 않았어요. 서울 방어선이 유지됐고 주요 거점도 지켜졌습니다. 일주일 지연되면 상황이 심각해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한국군은
미군이 빠진 상황을 전제로 이미 계산을 끝내 놓았습니다. 그 문장 밑에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작전 계획은 미군 지원을 기대하되 의존하지 않음. 독자 방어 능력을 기본으로 하고 미군은 증강 요소로 간주. 미군 부재 시에도 작전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됨. 따라서 주한미군 역할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재정에 가능.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미군 없으면 못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죠. 한국은 의존 국가라고 봤습니다.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미군이 안 와도 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군은 미군이 빠진 상황을 전제로 이미 계산을 끝내 놓았습니다.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이 평화 뒤에 얼마나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는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주한미군 사령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비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요. 사령관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본 자료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오전 10시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사령관실로 올라가니 브라이언 스미스 중장이 저를 맞았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긴 소파였고 테이블 위에는 물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앉으며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에서 온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스미스 중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뭘 알고 싶으신 겁니까? 어제 작전기획부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군 독자 작전 능력 평가요.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군요. 아,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셨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미군 없이도 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미군 증원이 지연되면 한국은 정확히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스미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생각해본 질문인 것처럼요. 생각보다 오래 버틸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최소 2주, 조건이 좋으면 최대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한 달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네. 스미스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피해는 클 겁니다. 사상자도 많이 나고 장비 손실도 상당하겠죠. 하지만 전선 자체는 유지할 수 있어요. 탄약도 충분하고 병력도 있으니까요. 동원 체계도 잘 돼 있고요. 그럼 미군은 뭘 합니까? 제가 물었죠.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스미스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사실 그게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15년간 여러 동맹국에 주둔했습니다. 스미스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독일, 일본, 필리핀, 어디든 미군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동맹국들은 우리에게 의존했죠. 작전도 우리가 짜고 지휘도 우리가 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스미스가 단언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부임하고 몇 달은 다른 곳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 연합훈련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습니까? 한국군이 우리 지시를 안 기다린다는 겁니다. 스미스가 말했어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움직여요. 우리한테 보고는 하지만 허락을 구하지 않죠.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다른 동맹국들은 우리 승인을 기다렸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그럼 미군 역할은 뭡니까? 우리는 시간을 버는 존재입니다. 스미스가 말했어요. 한국군이 싸울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초기 방어를 한국군이 하는 동안 우리는 증원 부대를 불러들입니다. 태평양 함대, 일본 주둔 병력, 본토 증원군,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군이 버텨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간을 번다고요? 네. 스미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초기에 단독으로 싸웁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요. 우리 역할은 그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겁니다. 빨리 도착해서 증강하는 거죠. 함께 싸우는 거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럼 한국군이 먼저 버티는 겁니까? 우리가 올 때까지요? 정확합니다. 스미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버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착할 시간을 벌어주는 구조입니다. 한국군이 초기 방어선을 지키고 우리는 그 뒤에 합류하는 거죠. 만약 한국군이 버티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와도 소용없어요. 전선이 이미 무너졌을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가 늘 생각했던 구도와 정반대였어요. 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라고 봤죠. 미군 없으면 못 버틴다고 여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먼저 버티고 있었어요. 미군이 올 때까지요. 한국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였습니다. 중장님, 그럼 한국은 미군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미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보호 대상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돕는 거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군이 주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구조죠. 다른 동맹국과 정반대입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한국을요. 작전 파트너입니다. 스미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등한 파트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싸우는 관계죠. 한국은 자기 몫을 하고 우리도 우리 몫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작전 파트너라고요. 보호 대상이 아니라요. 한국은 미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군 작전의 시간 조절 장치였습니다. 한국이 버티는 동안 미군이 도착하는 겁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미군도 싸울 기반이 없어지고요. 중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스미스가 답했어요. 만약 한국이 미군 없이 못 버틴다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방어가 무너진다면요? 스미스는 즉시 답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가 무겁게 말했어요. 초기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까지 위협받을 테니까요. 북한이 남쪽을 장악하면 다음은 일본을 노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태평양 전체에서 싸워야 해요. 비용도 피해도 비교할 수 없이 커지죠. 그럼 주한미군의 진짜 역할은 뭡니까? 전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미스가 설명했어요. 한국군과 함께 초기 방어선을 지키는 거죠. 그래야 증원부대가 올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선이 무너지면 증원부대도 소용없어요. 싸울 거점 자체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주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함께 전선을 유지하는 군대였습니다. 한국이 중심이고 미군은 지원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의존 국가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머릿속에서요. 사령관실을 나온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앉았어요. 화면을 보며 한참 생각했죠. 일주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차들이 지나다녔죠. 평범한 대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봤어요. 워싱턴을 떠날 때만 해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루기 쉬운 나라라고 생각했죠. 미군 없으면 못 버티는 의존 국가라고 봤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었거든요. 아무 의심 없이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요. 한국은 다루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존 국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싸울 수 있는 나라였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 메모한 것들을 쭉 훑어봤어요. 데이터 분석, 헤인즈 중령과의 대화, 서울거리 관찰, 해군 브리핑, 작전 자료, 스미스 중장 면담,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180도 회전했죠. 처음 질문은 한국 중심이었어요. 미군이 한국한테 뭘 해주느냐는 거였죠. 보호자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도와준다고 여겼죠. 두 번째 질문은 미국 중심이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뭘 해주느냐는 겁니다. 파트너 관점이었죠. 서로 돕는 관계였어요. 아니, 어쩌면 한국이 우리를 더 돕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전선을 버텨주는 나라다. 제가 썼어요. 북한 위협을 1차로 막아주는 방파제다. 초기 방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미군 증원 시간을 확보해준다. 만약 그 전선이 무너지면 미국은 훨씬 더 큰 전쟁을 훨씬 더 이른 시점에 떠안게 된다. 적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요. 한국이 버티는 동안 미국은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증원 부대를 보내고 동맹국들을 조율하고 전략을 짤 수 있었죠. 태평양 함대를 재배치하고 보급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이 초기에 무너지면
그 시간이 없어집니다. 미군이 즉시 대규모로 투입돼야 했어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요. 혼란 속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비용도 훨씬 더 들고 위험도 훨씬 커지는 거였죠. 저는 새 문단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군 단독 버팀 기간이 단축되면 어떻게 되나?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답했죠. 미군 투입 시점이 앞당겨진다. 준비 시간이 줄어든다. 증원 규모가 커진다. 작전 복잡도가 높아진다. 위험도가 증가한다. 결국 미군 투입 비용이 폭증한다. 숫자로 계산해봤습니다. 어제 본 자료를 바탕으로요. 한국군이 2주 버티면 미군은 계획대로 증원할 수 있었어요. 병력 3만, 항공전력 200대, 해군 함정 20척 정해진 규모였죠. 예산도 책정돼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군이 3일 만에 무너지면 달라집니다. 즉각 투입해야 하니까 병력이 10만으로 늘어났어요. 항공전력 500대, 해군 함정 50척 3배 이상 커지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상태로 투입되니까 효율도 떨어졌죠. 비용도 3배가 아니라 5배로 뛰었습니다. 긴급 동원 비용, 긴급 수송 비용, 전시 물가 상승, 모든 게 추가됐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띄워놓고 보니 명확했어요. 한국이 오래 버틸수록 미국 비용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이 빨리 무너질수록 미국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고요. 완벽한 반비례 관계였죠.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타이핑했어요. 주한미군은 비용이 아니다. 가장 싼 보험이다. 한국군이 전선을 유지하는 동안 미국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만약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절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다. 적고 나니 확실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하던 논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따지며 감축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간 20억 달러가 아깝다고 했죠.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돈을 본토 방어에 쓰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근시안적이었죠. 20억 달러 아끼려다가 200억 달러 쓰게 되는 겁니다. 지켜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자신을 위해 거기 있는 거였어요.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더 큰 전쟁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병력을 잃어야 했죠. 저는 이걸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정이나 의리로는 안 됐어요. 동맹의 가치나 우정 같은 말로는 설득이 안 됐습니다. 워싱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었으니까요. 숫자만 믿었죠. 달러와 병력 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로 보여줘야 했어요. 한국이 버티는 게 미국한테 얼마나 이득인지를요. 주한미군 유지가 얼마나 효율적인 투자인지를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밤새 작업한 거였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손이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내일이 되면 생각이 흐려질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독자 방어 능력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제가 썼어요. 한국이 강할수록 미국은 안전하다. 한국군이 오래 버틸수록 미국 비용은 줄어든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감축 대상이 아니라 유지 필수 대상이다. 오히려 강화가 필요하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제목도 정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쓴 초안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죠. 비행기 안에서 대충 정리한 거라 거칠었습니다. 내용은 확실했어요. 데이터도 충분했고 논리도 탄탄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방어 능력을 갖췄다는 것, 주한미군이 미국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모두 증거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워싱턴 사람들을 설득하기엔 약했습니다. 그들은 쉽게 안 움직였거든요. 특히 기존 정책을 바꾸라는 주장엔 더 보수적이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데이터는 있었어요. 그래프도 만들었고 시뮬레이션도 돌렸죠.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현상 분석만 있고 구체적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만 했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죠. 저는 기존 초안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번엔 결과 중심으로 쓰기로 했어요. 만약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요. 첫 섹션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 예상 시나리오였어요. 만약 주한미군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숫자로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28,000명에서 15,000명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하자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연쇄 결과가 예측된다. 화살표를 그렸어요. 첫 번째 결과를 적었습니다. 미군 증원 전력 도착 시간 증가. 현재는 위기 발생 시 72시간 내 증원 가능하다. 오산 공군기지, 부산 해군기지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절반으로 줄면 기반 시설도 축소된다. 공항 처리 능력, 항만 하역 능력, 보급 창고, 정비 시설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증원 부대 도착이 96시간 이상 걸린다. 24시간 지연이다. 전쟁에서 하루는 결정적이다. 숫자를 넣으니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요. 24시간 차이죠. 하루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쟁에서는 판을 바꿀 수 있었어요. 하루면 전선이 수십 킬로미터 밀릴 수 있었죠. 두 번째 결과를 적었습니다. 초기 전선 붕괴 시 태평양 작전 전체 일정 붕괴. 한국 전선이 일주일 내에 무너진다면 미군은 즉각 대규모 투입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 주둔 병력, 괌 기지 전력, 하와이 예비대까지 모두 동원된다. 제7함대 전체가 한국으로 집중된다. 태평양 전체 배치가 한국으로 쏠린다. 다른 지역에 공백이 생긴다. 대만 해협 감시 약화, 남중국해 순찰 중단, 일본 방어 공백 발생. 중국이 이 틈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압박하거나 남중국해에서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 한 곳의 위기가 전체 위기로 번진다. 이건 연쇄 효과였어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한국 하나 때문에 태평양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죠. 중국이 그걸 놓칠 리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결과를 적었습니다. 한국군 단독 버팀 기간 단축 시 미군 투입 비용 폭증. 현재 한국군은 2주 이상 단독 방어 가능하다. 탄약, 연료, 병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 동안 미군은 계획된 증원만 하면 된다. 병력 3만, 항공 전력 200대, 해군 함정 20척, 비용은 50억 달러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국군 버팀 기간이 일주일로 줄면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즉각 대규모 투입이 필요하다. 병력 10만, 항공 전력 500대, 해군 함정 50척, 비용은 200억 달러다. 4배 증가다. 게다가 긴급 동원이라 효율이 떨어진다. 실질 비용은 더 높아진다. 숫자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20억 달러 정도였어요. 10년이면 200억 달러죠. 하지만 감축했다가 전쟁 나면 한 번에 200억 들었습니다. 10년치를 한 번에 쓰는 겁니다. 게다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더 들었죠. 저는 이 세 가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차이가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표를 완성하고 중간 결론을 썼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단기 예산 절감이지만 장기 전략 손실이다. 연간 20억 달러를 아끼려다 전시 200억 달러를 쓰게 된다. 시간을 잃고 공백을 만들고 비용을 키운다. 전략적으로 명백한 손해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시 전략적 이득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감축하면 손해라는 것만 말하면 부족했습니다. 유지하면 이득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했죠. 타이핑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면 다음 이득을 얻는다. 첫째, 한국군 독자 방어 기간 연장.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초기 방어를 하면 버팀 기간이 2주에서 한 달로 늘어난다. 미군 증원 준비 시간이 2배로 확보된다. 둘째, 태평양 전체 안정성 증가. 한국 전선이 안정되면 다른 지역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 대만, 남중국해, 일본 모두 커버 가능하다. 중국 견제 효과가 극대화된다. 셋째, 전시 투입 비용 최소화. 계획된 증원만으로 충분하므로 긴급 동원이 필요 없다. 비용이 50억 달러 선에서 통제된다. 효율이 높아진다. 적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논리가 완성됐어요. 감축하면 손해, 유지하면 이득. 양쪽을 다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썼습니다. 결론은 명확하다. 주한미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연간 20억 달러로 전시 200억 달러 위험을 막는다. 10배 효과다. 감축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다. 유지는 부담이 아니라 이익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현 수준 유지가 필수이며 상황에 따라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타이핑을 마치고 문서를 저장했습니다. 이제 초안이 진짜 완성됐어요. 다음날 부서 회의에서 초안을 돌렸습니다. 동료들이 읽을 시간을 줘야 했거든요. 5명에게 보냈어요. 모두 동아시아 담당이었고 경험도 많았죠. 아침 회의 때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다들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제 보고서, 프린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그은 흔적이 보였죠. 코너,
보고서 잘 봤어요. 한 동료가 먼저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탄탄한데 결론이 너무 강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반대를 이렇게 명확히 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어요. 위에서 싫어할 수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감축하면 비용이 4배로 늘어난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됐는데요.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톰 말이 맞아요. 좀 더 중립적으로 쓰는 게 어떨까요? 양쪽 가능성을 다 제시하고요. 감축의 장점도 언급하고 유지의 단점도 인정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더 균형 잡혀 보일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이건 명확한 사안이에요. A를 하면 손해고 B를 하면 이득입니다. 거짓 균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선택지를 원할 겁니다. 첫 번째 동료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답만 제시하면 반발할 수 있어요. 여러 옵션을 주고 장단점을 나열하는 게 안전해요. 저는 보고서를 두드렸습니다. 선택지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감축 시나리오와 유지 시나리오요. 둘 다 결과를 보여줬어요.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제 권고는 명확합니다. 유지해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동료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코너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면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써야 합니다. 애매하게 쓰면 묻혀버려요. 명확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번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분석가로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고려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써야죠. 다섯 번째 동료는 중립이었습니다. 일단 제출해보죠. 그가 말했어요. 반응 보고 수정하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단 올려보고 피드백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5명 중 둘은 반대, 둘은 찬성, 하나는 중립이었어요. 절반으로 갈렸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수정 안 하기로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견 다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고 결론이 확실하니까요. 정치적 고려는 제 일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오타 확인하고 그래프 정렬하고 각주 달았어요. 참고 문헌도 추가했죠. 한국 방문 중 본 자료들, 헤인즈와 스미스의 인터뷰, 공개 데이터베이스 모두 출처를 밝혔습니다.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제목과 제 이름, 날짜를 적었죠. 부제도 달았어요. 한국 독자 방어 능력 재평가 및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 분석. 길었지만 정확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파장이 클 거였어요. 기존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감축 찬성파들은 반발할 겁니다. 예산 절감하자던 사람들은 화낼 거고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죠. 반대도 많을 겁니다. 상사가 불편해할 수도 있었어요. 동료들 말대로 위에서 싫어할 수도 있었죠. 경력에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했으니까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제가 틀렸다면 누군가 데이터로 반박하면 됐습니다. 더 나은 분석을 내놓으면 됐죠. 하지만 지금 제가 아는 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제출됐어요. 화면에 접수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고서 번호가 부여됐고 검토 담당자가 배정됐죠. 이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국방부 차관보, 차관, 장관 단계를 거쳐 올라가겠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반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첫 반응이 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예산 분석관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코너 보고서 읽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전시 비용 추정이 과도합니다. 200억 달러는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평균적으로는 절반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 비용도 과소평가했어요. 간접비까지 치면 연간 40억 달러입니다. 재계산 필요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전시 비용은 국방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출처 첨부합니다. 최악 시나리오가 맞지만 대비는 최악을 기준으로 해야죠. 유지 비용 40억 달러는 전체 주한 미군 관련 비용이고요. 순수 병력 유지는 20억입니다. 구분 필요합니다. 보내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데이터를 문제 삼는 사람, 결론을 문제 삼는 사람, 방법론을 문제 삼는 사람, 다양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근거를 대고 출처를 밝히고 논리를 설명했죠. 지치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전환점이 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주한미군 정책 재검토 회의였습니다. 제 보고서가 안건이었죠.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왜 한국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지? 한 참석자가 물었어요. 우리 예산도 빠듯한데요. 자기들 나라는 자기들이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보호해줘야 합니까? 저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 대신 싸워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대신 시간을 벌어주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초기 방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증원 준비를 합니다. 만약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전쟁을 훨씬 더 빠르게 치러야 합니다. 비용이 4배 늘어나고요. 회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지? 한국에서요. 그 질문이 판을 바꿨습니다. 그 질문이 회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냐는 거였어요. 감축이냐 유지냐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메모들이었습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전쟁 지속 설계부터 시작하죠. 그들은 끝나지 않을 전쟁을 가정하고 모든 걸 준비합니다. 탄약 생산, 장비 정비, 병력 동원 모두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증명했고요. 어떻게 배우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 주둔군이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억지력 제공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합니다. 뭘로요? 공동 운용 학습 기지로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제안서가 나타났어요. 며칠 밤 세워서 만든 거였죠. 주한미군을 학습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전쟁 지속 설계, 보급 유지 방식, 민군 연동 구조. 이걸 미군이 체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첫째, 한국군 주도 시나리오 훈련을 확대합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지금까지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군이 시나리오를 짜고 미군이 거기 맞춰 움직여요. 한국군이 어떻게 독자 작전을 수행하는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둘째, 보급 체계를 배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한국군은 민간 자원을 즉각 군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트럭, 창고, 병원, 공장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연습합니다. 미군도 이걸 배워야 해요. 본토 방어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 셋째, 장기 작전 유지 능력을 습득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죠. 한국군은 전차 가동률이 90%입니다. 미군은 70%고요. 왜 차이가 날까요? 정비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민간업체와 통합돼 있어요. 부품 공급이 빠르고 수리가 신속합니다. 이걸 배우면 미군 효율도 올라갑니다. 넷째, 탄약 생산 체계를 연구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한국은 연간 포탄을 유럽 전체보다 많이 만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민수 라인과 군수 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전시엔 전환하면 되는 거죠. 미국도 이 방식을 도입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에서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 동원 체계를 학습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어요. 한국은 48시간 내에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시스템이 일상화돼 있거든요. 미군 예비군은 동원에 일주일 걸립니다. 한국 방식을 배우면 미국 본토 방어 능력이 강화됩니다. 슬라이드를 다 보여주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켜주는 군대가 아니라 배우는 군대가 돼야 합니다. 그게 21세기 동맹의 모습입니다.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학습이죠. 한국한테서 배우고 우리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몇몇은 메모하고 있었죠. 분위기가 바뀐 게 느껴졌습니다.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가 말했어요. 주한미군을 학습기지로 만든다. 새로운 접근인데요. 실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미연합훈련이 그겁니다. 다만 규모를 키우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미군 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로요.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재무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추가 예산은 거의 안 듭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존 주한미군 유지 비용 내에서 가능합니다. 훈련 프로그램만 재편하면 돼요. 오히려 장기적으론 비용 절감입니다. 한국군 방식을 배워서 미군 효율이 올라가니까요. 한국은 동의할까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동의할 겁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도 미군과 협력 강화를 원합니다. 기술 교류, 정보 공유,
연합작전 능력 향상. 모두 한국한테도 이득이에요. 서로 윈윈입니다.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감축 논쟁이 주한미군 활용 논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줄일까 해서 어떻게 쓸까로요. 프레임이 전환된 겁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보시죠. 한 달 안에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바꿀지, 누가 담당할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안을 가져오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꿨어요. 감축대 유지 싸움을 학습 기회로 전환했죠. 영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실행 계획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겁니다. 도와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방식에 관심 있었거든요. 같이 합시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주한미군 역할 재정의 학습 플랫폼 전환 계획. 그 아래 목차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주한미군을 배우는 군대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요. 하지만 이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회의실 반응이 좋았으니까요.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실행 계획을 만들고 한국 측과 비공식 협의하고 예산을 짜고 일정을 잡았어요. 동료 셋이 합류해서 함께 작업했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후 완성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었어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했습니다. 주한미군 훈련 프로그램 70%를 한국군 주도로 전환, 미군 장교 파견 프로그램 신설, 한국 방산업체 견학 정례화, 민군 통합훈련 분기별 실시, 보급체계 공동 연구, 모두 실행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2주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예산은 통과됐습니다. 대대적인 발표는 없었어요. 언론 브리핑도 없었고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뀌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훈련 프로그램 개편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주한미군 훈련 성격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연합훈련의 70%를 한국군 주도로 전환. 미군은 참가자 입장에서 한국군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임, 한국군 작전 방식, 지휘 체계, 보급 시스템 학습, 분기별 평가 실시.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바뀌고 있었어요. 종이에만 있던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6개월 후 두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한국군 주도 시나리오 확대라는 내용이었어요.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한국군 부대에 파견돼서 함께 훈련하고 있었어요. 한국군 연대에 미군 대위가 배속돼서 일주일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한국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봤죠. 보급은 어떻게 하는지,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 병력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두 배웠습니다. 보고서에는 참가 장교들의 소감도 있었어요. 한 대위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군은 우리보다 효율적이었어요.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걸 했습니다. 특히 정비 체계가 인상적이었죠. 고장난 장비를 48시간 내에 수리했어요. 우리 같으면 일주일 걸릴 일입니다. 민간업체와 협력 체계가 잘 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령의 글도 있었습니다. 한국군 예비군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동원 훈련이었는데 6시간 만에 1000명이 집결했어요. 장비도 다 갖춰서 왔습니다. 우리 예비군과 비교가 안 됐죠. 시스템이 일상화돼 있었습니다. 이걸 미국에도 적용하면 본토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저는 그 소감문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어요. 1년 후 세 번째 변화가 왔습니다. 미군 장교 파견 프로그램이 정식 제도화됐어요. 매년 100명의 미군 장교가 한국군 부대에서 3개월간 근무하는 겁니다. 한국군 작전을 배우고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거였죠. 역으로 한국군 장교도 미군 부대에 왔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어요. 상호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성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군 장교들이 한국 방식을 본토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군 동원 체계, 민간 자원 활용, 보급 효율화 하나씩 도입되고 있었죠. 한국군도 미군 기술을 배웠습니다. 정보 체계, 정밀 타격, 합동작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2년 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재정의 2년 평가라는 제목이었어요. 데이터를 정리하고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협력 수준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연합훈련 효율이 40% 향상됐어요. 미군 장교들의 한국군 작전 이해도가 크게 올라갔죠. 한국군도 미군 기술 습득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식 변화였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한국군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봤습니다. 배울 게 많은 군대로 인식했죠. 한국군도 미군을 의존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으로 봤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한 줄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미 전장을 관리하는 파트너다. 그 문장을 쓰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다루기 쉬운 나라라던 그 말들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었죠. 저도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다루기 쉬운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헤인즈 중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너. 보고서 잘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3년 전 제 사무실에 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 뭘 물어봤었죠? 한국에서 뭘 봐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답했죠. 중령님이 기지 밖을 보라고 하셨고요. 헤인즈가 웃었습니다. 잘 보셨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줬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헤인즈가 답했어요. 당신이 직접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안 그래요. 듣고도 안 믿고 봐도 안 보죠. 당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주한미군 정책은 바뀌었고 새로운 방향이 잡혔어요. 감축 논쟁은 사라졌죠. 대신 어떻게 협력할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3년 전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국 방문 때 쓴 메모들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말 다루기 쉬운 나라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가? 그때 썼던 질문들이었죠.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다루기 쉬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립적으로 싸우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건 그들의 능력이었죠. 준비, 효율, 지속력 모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배워야 할 쪽이더라. 그 말이 맞았어요. 3년 전 헤인즈가 회의실에서 화냈을 때 했던 말이었죠.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데이터가 바뀌었고 정책이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죠. 보호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의존 국가가 아니라 협력 국가로요. 다루기 쉬운 나라가 아니라 함께 배우는 나라로요. 저는 노트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겁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강해지는 장이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성장하는 관계요. 그게 21세기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